오늘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과수농가 일손을 돕던데요. 비슷한 시각에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일명 징비록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같이 놓을게요. 오늘은 이제 그 또 커지기 전에 어린 복숭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미래를 봤습니다. 이 녀석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정말 튼실한 그런 복숭아가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 또 이 복숭아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기분 좋게 땄습니다. 서툴지만. 근데 제가 우리 여기 망가뜨려놓은 가지가 한 100개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양해를 바랍니다. 선생이 그 임진왜란의 참상을 겪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 반성과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책 아닙니까? 바로 저희가 이 징비록 경제실정 백서를 만들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득주도 성장 바꾸어주시고 국민이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 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대통령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 징비록을 문 대통령이 진짜 받아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좀 호기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겉 표지는 어쨌든 간에 징비록인데 사실 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민들 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책 표지를 장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비록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징비록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냥 일명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실정이다라고 생각된 그런 부분을 담은 자료집 비슷한 것일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과연 이제 얼마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청와대에서 정한 그 경제의 정책의 그 틀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 징비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서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작성했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외침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계하는 징비록을 작성했던 내용들은 상당한 대한민국 역사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10가지에 대해서 저 징비록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 경제가 무너지게 됐을 경우 두 번 다시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자유한국당 특히 경제통인 의원들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김광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김종석 전 여의도 연구원장, 송원석 의원 모두 다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통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야당의 비판으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 번쯤 직시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정부에게 말하듯 이 황교안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을 딱 집어서 얘기했죠.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일가를 한 이후에 두 사람의 연봉이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발언을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못 해본 나라를 살리기에만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이.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는 황교안 총리님이 그 임종석 실장한테 제대로 돈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평균 시민의 삶을 살았거나 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 맞다고 보는데 저분도 고위직 그리고 검사로서 권력의 자리만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으니까 월급이고 검사도 세비를 받으니까 월급이면 그걸 똑같이 놓고 보면 돈을 벌어본 것이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쉽고 내지는 좀 권한을 누리는 자리에서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평범하게 돈을 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임종석 실장은 그 직에서 나오면 그 돈을 이렇게 막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검사들은 나오면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돈을 주는 그런 걸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 저렇게 얘기한다? 그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보다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 오늘 맞물려서요. 최근에 민생 투어 부산을 시작으로 오늘 경북 지역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지만 복숭아 농장, 농촌에서 오늘 먼저 행보를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86 운동권의 리더로 평가받는 이인영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 복원을 시도하면서 86 운동권들과 선을 그으며 보수 진보 결집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상 무당층이 줄어들면서 보수와 진보가 결집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한국당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좁은 격차로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통적 지지층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 이 좌파라는 색깔론으로 선을 긋는 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조금 더 이런 행보를 이어나가다가 아마 가을이나 연말을 기점으로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그때 가서 뒤늦게 이제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으로 노선을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임 실장이 어떤 행보를 살아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한국당 운동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의 적통이니 농촌부터 시작해서 영남권, 경북권의 지지를 결집시키겠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장애 투쟁.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오늘 보니까 내가 원조라고 들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인데요. 13년 전에 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도 지금 밖으로 돌면서 장애 투쟁하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심대장정이요. 제가 15년 전에 했던 겁니다. 지금 배낭맹미구선을 뭐 다닌다고 뭐를 얻겠습니까? 국정의 중심 마당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냥 그 문재인 심판으로 우리 보수가 그냥 그 표를 바로 얻겠다. 그것도 극우 보수로 수구 보수로 안 됩니다.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말짱 도루묵이더라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김 교수님? 200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0일 민생 대장정을 야심차게 떠났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탄광에 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손학규 당시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의 호응들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심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단식 투쟁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100일 민심 대장정을 끝내고 돌아온 날 북한이 그 떠들썩한 1차 핵실험을 했던 손학규 징크스의 진면목을 보여줬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가서 이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갑자기 이 미사일 도발하게 되니 과거에 있었던 이 손학규 징크스가 한번 떠올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을 통해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국가의 근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협치 정국을 아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황교안 대표도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민생 대장정을 떠난 만큼 여러 가지 경험하고 배울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가야 할 향후 전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당시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차게 나갔는데 이래저래 바깥 변수가 터지면서 머쓱하게 복귀를 할 수밖에 없고 잊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 대장정은요. 진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좀 말씀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반기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곳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어떠한 아픔을 느끼려고 하느냐, 네.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함께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대안으로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이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근데 100일 후에 내놓는 결과물이 그 100일의 결과를 담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그렇게 한 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네. 없어진 것이지 그런 진정한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물이 네. 있었다면 그게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반기는 데만 가고 네. 거기 가서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고 오시면 그거는 정쟁 대장정이 되지 민생 대장정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수 소리 혹은 연호하는 소리에 취하다가는 갈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이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아마 본인들을 위해서 뛰어주는 어려운 당직자나 보좌진 아니겠습니까? 김재희 변호사님, 네. 오늘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때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맨 앞줄에서 앞장서줬던 그런 당직자분들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돼가더라고요. 그때 대치 당시에 당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었고요. 네. 또 특히나 뭐 여성 당직자들을 앞줄로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 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 많이 좀 다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염좌나 타박상 정도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치료비를 당에서 어쨌든 간에 다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치료비를 의원실에서 그냥 각자 네. 알아서 처리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의원실에 소속되지 않은 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자가 혼자서 알아서 치유를 하라는 것인지 네. 약간 그런 부분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저는 저 당시에 특히 저거 뭐 야간 근로수당 이런 거 다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앞에서 매게 하면서 정작 뒷감당은 힘없는 당직자들 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지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자분들은 마음이 넓으신 모양이에요. 한송교 사무총장 그 욕설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과는 받아들이겠다고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사무처 노조에서 사퇴하라고 했지만 네. 극한의 대립까지는 가지 말자. 또 한성교 의원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아마 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무례한 언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네. 국회의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들 혼자서 300명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네. 사무처 당직자들의 헌신 그리고 이 보좌관들의 피와 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보면 국회의원들 칼퇴근해도요. 네. 보좌관들은 밤새 그 국회 내부에 샤워실도 있고 한데 그곳에서 집에도 못 가면서 국정감사 질의응답 준비하는 것들 제가 정말 숱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한 존중이 국민들에 대한 존중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네. 이러한 사건을 맞이해서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보는 그런 인식 변화가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